이 답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저는 쾌재를 부릅니다. 옳거니 더 추궁하지. 안녕하세요. 희변TV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거쳐서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 중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버린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날 것 그대로 제가 당시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택시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에 중간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갑자기 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 택시 기사였던 피고인 A는 새벽 4시경에 피해자 B와 신고자이자 동승자인 C를 자신의 택시에 태웁니다. 이때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서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당시 나이가 70세로 노인이었고요. 그리고 동승자 C와 피해자 B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구 블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피고인 A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B는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동승자이자 신고자 C는 이렇게 뒷좌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승자 C는 이 한가운데에 앉으면서 이 앞의 상황을 전부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 당사자가 전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택시 상황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의 의견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먼저 신고자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면 이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냐, 이 피고인 A가 택시를 타고 가는 중간에 갑자기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을 가볍게 스킨십을 해주거나 뽀뽀를 해주면 택시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이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그 피고인 A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피해자 B가 동승자 C를 향해 뒤돌아보면서 한국말로 언니 나 택시비 없는데 어떡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피고인 A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택시 돈 없어도 돼, 너 이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 피고인 A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 당시에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을 하였고 중간에 자기들 나라 말로 뭐라 시끄럽게 대화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승자 C가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 A의 볼에 갑자기 뽀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피해자 B도 피고인 A의 볼에 뽀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 A가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역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색한 상황에서 택시는 계속 주행을 하였고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동승자 C가 갑자기 아까 뽀뽀 노페이 라고 하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너무 황당해서 노 택시비 페이 라고 하면서 결국 택시비를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찝찝한 마음에 그냥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피고인 A의 반박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첨예한 두 주장 가운데서 당시 담당 경찰 수사관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지 않고 이 동승자 C, 피해자 B의 주장 내용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든 간에
어찌됐든 이 세 당사자 사이에는 뽀뽀가 이루어진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경찰 수사관은 피해자 B와 동승자 C가 아무리 술에 취하고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보다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노인에게 자의로 뽀뽀를 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 피해자 B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목격한 동승자 C라는 존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 즉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담당 검사도 이 담당 수사관과 같은 판단을 하며 이 피고인 A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너무 억울해서 당시 제가 근무하였던 노폼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본격적인 신고자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살피기 전에 이 상황의 특이점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이점 하나는 보통의 택시 안에서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의 인물, 목격자이자 동승자인 이 C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뒷좌석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동승자 C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사항은 이 피해자 B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바로 자신의 모국인 태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피해자 B가 당시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작용을 해서 아마 경찰 조사 직후에 심적인 부담감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특이사항 중 세 번째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자의 조서가 법정의 증거로 제출이 되면 피고인이 그 조서에 부동의를 한 이상 불리하게 진술한 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요. 즉 피고인에게 그 불리하게 진술한 자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 즉 반대 신문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불리하게 진술한 자의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가 태국으로 떠나버렸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피해자 B는 법정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유죄 인정의 증거는 단 2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목격자인 동승자 C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조서와 그리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증언, 이 2가지 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자 C의 거짓 주장이 어떻게 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 이 동승자 C가 뒷좌석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킨 상태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당시 택시 상황을 촬영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승자 C의 휴대폰을 뒤져봐서 이 영상이 나올 것이고 이 영상을 보면 자신이 억울한 사정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수사관은 이 동승자 C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 담당 수사관이 동승자 C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 혹시 이 사건 당시에 이 택시 안의 상황을 찍은 영상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승자 C가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승자 C의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그 택시 안의 상황이 찍힌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관은 이 피고인 A가 거짓으로 해명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였고 실제 수사보고서에도 그런 취지의 문구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그 핸드폰 촬영 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 A가 혹시 거짓 해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냥 동승자 C가 핸드폰을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마치 촬영을 한 것으로 오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고인 A는 저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확실하게 뒷좌석에 있는 C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후레쉬를 켜고 택시 안의 상황을 이렇게 훑듯이 몇 분 동안 촬영하는 모습을 제가 확실히 봤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고인 A의 인터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저는 혹시 하는 마음에 내용을 동승자 C의 증인신문사항에 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승자 C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혹시 이 사건 당시에 증인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내 예상 밖으로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답을 합니다. 네,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은 하였지만 핸드폰에 그 영상이 저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저는 쾌재를 부릅니다. 옳거니 더 추궁하자. 그래서 저는 이 동순자 씨에게 아니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면 따로 저장 버튼 같은 건 없다. 그냥 종료 버튼 누르면 그 영상은 저절로 핸드폰 안에 저장이 된다. 혹시 택시한 상황을 촬영한 후에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동순자 씨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동순자 씨의 진술의 첫 번째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 이 성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시 피해 사실이 찍혔을 거로 추정되는 영상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점이 바로 모순적이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경찰 수사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당시 경찰 수사관은 저와 같이 이 동순자 씨에게 이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야 건데 현재 동영상을 가지고 있나요? 하고 잘못되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순자 씨가 이미 삭제해버렸으니까 당연히 휴대폰에 택시 안에 찍은 영상이 없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술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실되고 옳은 해명을 자신의 죄를 면피하기 위한 거짓 해명으로 곡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신고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택시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무서웠고 그리고 택시 하차한 이후에 이 피고인 A가 혹시라도 자신들을 또 쫓아와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까 봐 두려워서 정말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문을 막 세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남편이 요구를 하면서 이 성범죄 사실을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동순자 C의 진술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증거 기록에는 이 동순자 C와 남편 사이에 택시가 운행되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첨부가 됐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이 범죄 사실은 전혀 언급되는 거 없이 오빠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최대한 빨리 갈게. 또는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밥은 먹었어? 라는 일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고자 C는 한국말을 서투르니까 목적지를 피고인 A, 택시기사에게 제대로 알릴 수가 없으니까 자신 남편과 이 피고인 A 사이에 통화를 연결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상한 점은 뭐냐? 아니, 이 신고자 C는 택시 하차하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정말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남편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을 했는데 정작 이 택시 안에서는 피해 상황이 발생한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자신의 남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 이 점이 이상했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피고인 A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도 동순자 C의 남편과 통화까지 한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성추행한다면 이 동순자 C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성추행했다? 이 피고인 A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포인트로 잡고 이 동순자 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하게 이와 관련하여 추궁을 합니다. 저는 이 동순자 C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택시 하차 후에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서 집의 문을 두드리며 남편에게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죠? 신고자는 네 라고 답을 합니다. 연이어서 저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택시기사가 자신들을 추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동순자가 예 라고 답을 합니다. 연이어서 저는 또 이렇게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간 것은 택시 안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이 무서웠고 또 하차한 이후에 이 택시기사가 2차 가해를 가할까봐 두려워서 집으로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간 것이죠. 동순자 씨는 그에 대해 네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밑밥이었어요. 바로 연이어서 저는 핵심적인 질문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증인은 택시 안에서 남편과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왜 이때는 이 피해 사실을 남편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나요? 이때 동순자 씨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시에 피고인 A가 택시비를 안 내도 되니까 자기에게 뭐 스킨십을 요구를 하자 이 피해자 B가 그 요구에 응해서 뽀뽀까지 하였고, 그리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이 행위를 할 때도 이 피해자 B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서 어차피 둘이 성인이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채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자신 남편과 계속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답변인 거죠. 분명히 경찰조사에서는 자기가 택시 안의 상황에서 있었던 성범죄 사실이 무서워서 하차하자마자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택시 안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대수롭지 않게 해야겠다, 이상하고 모순적이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차하자마자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며 남편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차하자마자 전화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충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동승자 씨는 어이없는 거짓된 주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이 신고자 씨는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상태 또는 강제추행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당시에 뒷좌석에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피해자 B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동승자 C에게 태국어로 언니 이것 봐, 이 피고인인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지금 내 허벅지 만지고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동승자 C가 앞으로 몸을 내면서 쭉 보니까 실제로 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이렇게 슬슬 만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승자 C는 법정에 나와서 검사가 강제추행 경위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경찰 조사와 똑같이 답을 합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 동승자 C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 당시 증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요? 그러자 이 동승자 C는 아니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취해 있지 않았고 피해자 B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이어서 그러면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하였나요? 그러니까 동승자 C는 뭐라고 답을 하냐? 당시 피해자 B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서 그 시트에 몸을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머리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허벅지 만졌을 때도 여전히 피해자 B는 술에 취해서 시트에 누워서 널브러져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쾌재를 불렀어요. 아, 또 하나 건졌구나. 생각해보세요. 이 동승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만지는 순간 피해자 B가 바로 뒤를 돌아보면서 이 피해 사실을 동승자 C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피해자 B가 이 범죄 사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동승자 C에게 이 사실을 알릴 만큼 정신이 깨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법정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 피해자 B는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고 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동승자 C는 이 법정에서 전혀 반대되는 모순된 진술을 저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요 모순점이 크게 작용해서 이 피고인 A는 결국 강제추행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2심 역시 똑같이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8년 9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보면 일단 택시 안의 상황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서 추정해보면 당시에 이 동승자 C는 이제 막 돌이 지난 그 아이가 있던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새벽 5시경에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크게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이 신고자 C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택시 안의 상황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고소인 또는 신고자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그 첫 번째 편,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